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진행은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코스피랑 S&P 단기적인 조금 파동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코스피랑 코스닥 그리고 선물 관련해서 조금 수급 차트 보여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 탭 부분들 종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하고 애플 그리고 테슬라 이렇게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단 마감 시황부터 설명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한 0.6% 정도 하락을 하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고 조금 이슈가 있었던 것은 어제 유럽의 ECB에서 유럽의 중앙은행인 ECB에서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었고요. 추가 완화적인 안은 없었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했고요. 이제 팬데믹 긴급 프로그램이라고 PEPP라는 것은 이제 규모를 2022년 3월까지 그냥 1.85조 유로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조금 긴축적이다, 이제 매파적이다라고 조금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재정 여건이 나타난다는 가정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을 전액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금리가 유럽 쪽이 한 3에서 7bp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조금 시장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악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삼성전자에서 이제 인텔 이제 위탁 생산 계약 소식 보도가 있었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미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 알고 있었던 이슈이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아는 이미 이슈였기 때문에 뭐 크게 시장에 반응은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슈가 있었던 종목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오늘 조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글로벌 최대 웹소설 플랫폼인 와패드를 6,500억 원화로 한 6,500억 정도의 100% 인수를 하였습니다. 와패드 인수로 네이버 웹툰이 한 7,200만 명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와패드가 한 9천만 명 되기 때문에 글로벌로 한 1억 6천만 명 정도 이용자를 보유한 이제 컨텐츠 플랫폼으로 조금 도약을 하였습니다. 조금 그 부분을 시장에서는 호재로 반영하면서 조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고요. 바로 이제 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장기 차트는 어제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단하게만 다시 말씀드리면 거의 한 2000년 1999년 정도부터 이 부근이 이제 1파이고요. 파동상 엘리어트 파동으로 지금 파동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파동 같은 경우는 조금 자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양해를 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4파였고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코로나 터졌던 게 이제 ABC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 2000년대부터 상승 파동을 되돌리는 파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번 상승이 어디까지 올라갈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 이 파랑 이 하락파동의 저점을 이렇게 그어보면 추세선이 나오는데 이 추세선이 사실 거의 다음 부분에서 지금 약간 꼬리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조금 조정을 보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정점을 칠 때가 사실 주가가 고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단계지 않나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조금 단기 시계열로 본다고 하면은 아까 이 뒤쪽 이 파동이 코로나 이후가 어떻게 보면 1파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가능성이 1파의 가능성이 높은데 이 1파를 또 잘게 쪼개보면 이 부분이 1파가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2파, 그 다음에 이 부분이 3-1파, 3-2파, 3-3파, 잘못 말씀드렸네요. 3-1파, 3-2파, 3-3파, 3-4파, 3-5파에서 여기가 이렇게 3파고요. 3파 고점이 여기고요. 여기가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4파,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상승 부분이 이제 5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뭐 사실 추세선을 그어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높게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1파랑 4파 고점을 그어보면
잠시만요. 이 부분을 3파에 올려놓으면 딱 이 정도가 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추세선을 지금은 일단 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추세선을 넘을 뻔했다가 완벽하게 하락은 하지 않고 다시 이제 반등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중요한 게 이 추세선을 이제 확실히 언제 하회를 하냐, 그때가 이제 조정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풋은 조금 일정 부분 매입은 해놨습니다. 그냥 보험 형식으로 뭐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올라가는 가치를 했을 때는 충분히 버퍼를 할 수 있게 소량의 극소량의 풋 정도는 매입을 해두었고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가 한 억 정도를 넘어가지 않는다면 풋이나 선물 등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인버스를 하시는 것보다도 개인 투자분들은 그냥 매도를 하시고 현금 보유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일단 이 파란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인데요. 이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고요. 그리고 이 회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 스팬이고요. 이 세피아 색깔이 일목균형표의 26일 후행 스팬인데, 일단 현재 주가가 이렇게 전환선이 내려오면서 일단 뭐 전환선을 상회하고 있고 일단 기준선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은 하락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추세선을 하락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하락 추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만약에 일단 조금 짧은 이 5파를 약간 좀 구별을 해보면 뭐 이게 1파일 수도 있고요. 2파, 3파, 4파여서 추가적인 5파 상승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완벽하게 확인을 해본다면 정말 안전한 매입은 이 최고점이죠. 장중 최고점인 이 3266을 상회하고 매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인버스를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풋이나 완벽하게 안전하게 풋을 한다면 이 부분을 깨고 나서 이제 인버스나 풋을 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숏배팅을 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레인지를 벗어나면 좀 그때 추세가 확실히 결정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간단하게 조금 약간 분봉으로 보시면 120분봉 상으로도 일단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딱 선행 스팬 하단하고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분봉 상으로도 여기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오늘 하락하면서 120분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환선을 하회하였습니다. 26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었고요. 따라서 조금 주의는 하시는 게 지금 단계에서 조금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차트를 조금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S&P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2008년도부터 파동을 매겼을 때 1파고요. 여기가 3-1, 3-2, 3-3, 3-4, 3-5 해서 여기가 이제 3파의 고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로 4파고요. 그럼 이제 여기가 최근에 상승한 게 5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2파의 저점과 4파의 저점을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요. 5파를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3파의 고점에다 올려놓으면 5파를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지금은 이 추세선을 넘어가 있습니다.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요. 다시 이 추세선 안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내려오게 되면 그때 조금 큰 폭의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일봉으로 보시면 조금 더 사실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곳이 1파, 그리고 여기가 이제 2파, 이 하락 파동이 2파, 그리고 여기가 이제 3파 고점이고요. 이 부분이 똑같이 트라이앵글로 4파라고 치면은 이 5파 부분이 약간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정확하게 지금 약간 트라이앵글 모양이 나오고 있고요. 트라이앵글이 아니라 이게 쐐기형이라고 하고요. 이 쐐기형 같은 게 이제 5파에서 사실 정점에 치달을 때 보통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약간 쐐기 패턴이 나오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어도 2주 안 정도에서는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차트상으로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일단 뭐 아직까지는 이 쐐기형 안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이 쐐기형 패턴을 벗어나고 나서 그때 조금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은 조금 쐐기형 패턴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쐐기형 패턴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끝이 난다면 이 부분에서 조금 약간 큰 폭의 하락은 예상이 됩니다. 이 1파 조정에 대해서 보통 한 38% 정도 비율로 이 상승폭에 대해서 조정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됐고요. 일단 코스피랑 S&P 설명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설명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근에 변동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하락을 하였습니다. 한 4% 정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 지수 9일 후행 스팬은 조금 역전이 되었고요. 전환선도 이제 완전히 하회를 하였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기준선을 전환선이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안전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선행 스팬 하단까지도 내려와야 안전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긴 시계열로 본다면 이 주봉으로 변동성을 본다면 사실 보통 변동성은 14 정도에 위치해야 변동성이 이제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29라고 하는 수치는 상당히 변동성이 높은 수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수급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이 큰 폭으로 매수가 있었고요. 한 1.6조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 2,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기관이 거의 한 1조 4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큰 폭으로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한 5,5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개인이 한 5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5,10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2천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신용잔고 설명드리면 코스피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최고치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인데요. 이거 같은 게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코스피 자체가 레벨업이 되면서 이렇게 신용잔고 나누기 코스피 시총이 하락할 때가 보통 그 다음에 한 몇 주에서 한 몇 달 뒤 정도 조정이 보통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증시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코스피 밸류에이션 차트에 보여드리면 이 파란 색깔이 코스피 차트고요. 이 빨간 색깔이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숫자입니다. 보통 이제 금융권에서 일드갭이라고 많이 설명을 하고요. 일드갭을 좀 한국말로 설명드리면 그냥 수익률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높으면 주식이 저평가, 낮으면 주식이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 매우 주식이 저평가 시그널을 보였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이 많이 상승하고 금리도 재차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한 적정 수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수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방준비은행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페드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조금 금리에 더 민감한 모형이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사실 지금 매우 저금리이기 때문에 최근 상승은 하고 있지만 조금 과거 대비해서는 주식이 오히려 저평가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누적 수급 차트고요.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고요. 여전히 개인분들은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거의 작년부터 해서 60조를 넘는 금액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인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기관이 조금 큰 폭으로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빨간 탭 종목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부터 일단 설명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처럼 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내재 수익률, 뭐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을 때 주가가 저평가고요. 낮을 때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높을 때 주가가 올라가고요. 낮을 때 주가가 횡보하거나 낮을 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6.5%에서 8% 수준까지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면 항상 조정을 나타내는 모양새를 나타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한 7.9%까지 다다른 다음에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규 매수하시는 것은 조금 저는 밸류에이션상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선주가 있으니까 일단 우선주도 한번 보여드리면,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율이 최근에 약간 우선주가 오히려 보통주보다 많이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많이 못 오르면서 조금 하락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87% 수준이면 뭐 우선주나 보통주 뭐 취향대로 사셔도 될 정도의 레벨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전자 절대가치 평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영구성장률은 제가 3%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가 약 한 87,000원 정도 되는데, FCF라는 잉여현금 흐름으로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는 목표 주가가 내재가치 정도가 한 14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한 6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잉여현금 흐름을 구하는 것을 조금 설명드리면, 영업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차감하면 조금 잉여현금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영업현금 흐름이란 그럼 좀 뭔지 설명드리면, 회사가 벌어들인 순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사가 벌어들인 매출에서 이제 회사가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뭐 매출원가를 차감하고요. 뭐 이자 비용이나 법인세, 뭐 광고비, 인건비 등을 다 차감한 회사가 벌어들인 순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캐펙스는 이제 회사가 건물이나 공장을 투자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이고요. 따라서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투자 비용을 차감한 숫자가 잉여현금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숫자가 삼성전자는 25년도에 약 한 30조 정도가 발생한다고 계산을 하고요. 이것들을 다 현재 가치화 시켜서 더하게 되면 내재 가치가 한 14만원 정도 있는 종목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제가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매출액, 영업이익, 뭐 EBITDA, 뭐 총차익금 의존도, 영업이익률들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는데, 뭐 앞으로 말씀드릴 종목들이 다 시가총액 상회주기 때문에 다 재무구조가 우수하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뭐 원래 퍼랑 PBR도 설명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그냥 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바로 이제 삼성전자 차트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구주봉하고 주봉도 아직까지는 다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일봉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랑 차트가 비슷한데요. 이 1월 11일 날 사실 긴 꼬리가 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부분을 다시 터치해서 올라가면 상승 추세가 아직 남았다. 1-5파의 5파가 아직은 남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이제 하회하게 되면 주가가 이제 완벽하게 하락 추세가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전환선을 하회하였고요. 9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었고 RSI도 일단 70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봐서는 조금 하락 추세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예측을 해봅니다만, 뭐 기준선을 하회하기 전까지는 조금 뭐 전략 매도하시는 것은 너무 성급한 선택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합니다. 이 기준선을 하회하지 않는 한 일단 매도하시는 것은 뭐 그렇게 권장해드리지 않고요. 전환선을 하회했기 때문에 뭐 일부 매도 정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은 이 추세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현대차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애플카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절대가치 평가해드리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 영구성장률을 3%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가 한 26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FCF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목표 주가가 한 23만원 정도, 뭐 지금이 거의 적정 주가다라고 나옵니다. 이 기대 수익률은 한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까지는 이 계산상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적정 범위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8% 정도면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뭐 거의 현재 주가가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현대차 일봉 차트 보시면, 일단 현재 주가가 전환선은 상회하였지만 일단 전환선이 하락 방향을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위험 요인이고요. 이 9일 후행 스팬도 일단 역전이 되었습니다. 뭐 조금만 지나면 다시 호전이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다시 조금 역전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RSI도 70을 넘었다가 70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환선을 하회하게 되면 일부 매도, 기준선을 하회하면 일부 매도하는 전략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여전히 이 부분을 상회하면 추세적으로 상승, 이 부분을 하회하면 좀 추세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롯데케미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금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많이 하락을 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저점 대비해서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은 기대 수익률로는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절대가치 평가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영수성장률을 제가 2%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약 29만원 정도 되는데 FCF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면 목표 주가가 한 34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30% 내기 때문에 그냥 오차 범위 내 적정 주가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일봉 차트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 기준선 전환선을 다 하회를 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늘은 이제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았나 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오늘은 매도하시지 않더라도 일단 다음 주에 주가가 이 기준선을 상회하냐 하회하냐에 따라서 조금 매도 보유하시는 것을 결정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재차 기준선을 하회하면 그때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9일 후행 스팬도 이제 오늘자로 역전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기준선 하회하면 매도를 하신 다음에 주가가 재차 이 기준선을 상회하면 그때 일부 매수, 전환선을 상회하면 조금 전량 매수하시는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셀트리온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대 수익률이 거의 4.5에서 한 5.5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이게 밸류에이션 상을 뭐라 말씀드리기가 약간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절대가치 평가를 해드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구성장률을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가 한 31만원 정도 되는데 절대가치 평가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30만원 정도 목표 주가가 나오면서 거의 그냥 적정하다라고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차트 보여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면서 전환선 기준선을 다 하회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필요했을 것 같고요. 이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이 선행 스팬 바닥까지 하단까지도 하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꼭 매도를 하시는 것을 조금 권해드리고요. 후행 스팬 같은 경우에도 다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 선행 스팬 바닥 쪽에서 계속 그냥 저항을 보이면서 상승을 못할지 아니면 그냥 추세적인 하락을 할지 아니면 재차 선행 스팬 상단에서 이렇게 조정을 보일지 아니면 선행 스팬을 그냥 바로 뚫어버릴지는 어떻게 될지는 저도 이건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추세상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하락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하게 이 선행 스팬 을 넘어서고 나서 사실 매수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최근에 많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기대 수익률은 많이 낮아졌지만 일단 과거 최저점보다는 높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절대적인 수치는 많이 밸류에이션이 조금 약간 많이 온 상황이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구성장률을 4%라고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가 한 46만원 정도 됩니다. FCF로 밸류에이션 해보면 한 37만원 정도 목표 주가가 나오게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주가가 거의 적정하다.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차트 설명해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아직까지는 충분히 깨지지 않고 좀 상승 추세인 차트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매도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주가가 전환선을 하회하면 그때 일부 매도, 기준선을 하회하면 조금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선이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KB금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주가가 너무 많이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기 때문에 이 국고채 10년 금리랑 사실 되게 크게 연동을 하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사실 유동성의 힘 때문에 이 금리는 결국 추세적인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도 조금 금리랑 연동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금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KB금융 차트 설명해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선행 스팬 사이에 있고요.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 하락하면서 이 기준선까지 하회를 하였기 때문에 보유를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지금은 일단 전량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주가가 이 기준선을 상회할 때 그리고 이 선행 스팬까지 상회할 때 부분 매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9일 후행 스팬이나 26일 후행 스팬들도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SK텔레콤이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조금 기대 수익률은 과거 대비해서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조금 절대가치 평가를 해드리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영수성장률을 3%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약 한 25만원 정도 되는데 FCF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목표 주가가 한 66만원으로 좀 많이 높게 나옵니다. 내재 가치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바로 조금 차트 설명해드리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기준선을 다 하회했기 때문에 조금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사실 어제 주가가 조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일단 지금 당장 매도를 해야 될 필요성은 크게는 느껴지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주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환선 기준선이 역전되었고 이 기준선을 지금도 일단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하시는 것은 조금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다음 주라도 주가가 재차 이 기준선을 하회하면 그때는 꼭 다시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아직까지는 이 9일 횡스팬도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확실하게 주가가 이 기준선을 완벽하게 상회를 한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S&P는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애플하고 테슬라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봉상으로 현재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요.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매도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하회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으신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테슬라 설명드리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가가 이 전환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요인이고요. 전환선도 지금 9일 후행 스팬이 거의 역전이 되었고 약간 좀 매우 상당히 붙어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전환선을 하회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 한 번도 사실 최근에 상승한 다음에 잠시만요. 이 11월 중순부터 상승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사실 종가 기준으로 이 전환선을 하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환선을 하회하면 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벽하게 다 매도를 하신 다음에 재차 전환선을 상회하면 그때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하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오늘 장을 조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다 설명을 마쳐드렸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